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랜드로버이기 때문에 차를 두 대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한쪽은 가솔린 모델, 그리고 한쪽은 디젤 모델입니다.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된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랜드로버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램프 같은 경우도 주간주행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마치 올빼미 눈처럼 생겼었던 그런 주간주행 등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램프의 가장자리를 LED로 채워놨습니다. 주간주행 등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이제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게 됐고요, 안쪽에서부터 물결치는 그래픽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그릴 디자인도 사뭇 다릅니다. 이 육각형 패턴이 드러나는 방식이고요, 보닛 앞쪽에는 디스커버리 레터링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에어 커튼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을 보면 검게 마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이쪽에서 에어백이 전개돼서 보행자를 조금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 이 보닛 에어백은 볼보가 가장 먼저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안전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려서 볼보는 지금 이 방식을 쓰고 있지 않아요.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의 디자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동일해요. 램프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기존보다 조금 더 존재감이 드러나 있고, 이 안쪽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좀 입체적인 느낌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역시 방향지시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전부 이 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머플러를 가린 건데, 워낙 이 뒷부분이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머플러도 그냥 보이기도 해요. 후방 카메라는 트렁크 오른쪽 부분에 있고요, 이 샤크 안테나 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후방을 비춰주는 카메라인데, 룸미러를 통해서 이 카메라 영상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묘한 무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랜드로버에서 제공하는 팔찌가 있고, 팔찌를 여기다 대면 차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무늬가 박혀져 있어요.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받은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 특별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제로 이렇게 망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실내에 짐이 있을 때 급제동을 하는 상황,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이 트렁크에 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굉장히 견고해요. 이 바닥 매트도 고무 매트가 깔려져 있고, 여기 옵션은 강아지, 대형견들을 여기서 이제 놓고 캠핑을 가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지금 개밥 그릇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트렁크를 올라올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판도 마련을 해 놓은 것 같네요. 작은 강아지도 쉽게 트렁크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트렁크 밑부분에는 요즘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많이 쓰는데,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는 차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타이어를 교환할 수 있게끔 그냥 타이어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모두 휠 디자인, 타이어도 전부 동일합니다.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35, 19 사이즈고요, 뒷바퀴도 동일합니다. 휠 디자인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엄청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남성스러움, 오프로드의 강인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컴팩트한 SUV지만 조금 더 차가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굵게 라인이 잡힌 캐릭터 라인도 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독특한 C필러, 좀 대형 SUV들이 이런 식으로 C필러를 만드는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7인승 모델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는 SUV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상위 모델에서 계승되어 온 건데,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놨습니다. 전륜구동 기반의 모델이지만 그래도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프론트 오버행, 리어 오버행들이 굉장히 짧고, 이로 인해서 이탈각과 진입각,
오프로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모듈형 플랫폼과 모듈형 엔진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인제니움 엔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제니움 엔진은 제규어 랜드로버가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낸 모듈형 엔진이에요. 일단 포드의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모듈형 엔진답게 실린더 용적을 약 500cc로 통일을 해놓고요. 3기통, 4기통, 6기통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모델 모두 4기통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1999 그리고 1997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블록으로 만들었고요. 마찰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도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둘 다 터보 차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터빈은 엔진 뒤편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실내는 일단 밀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짝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문을 여닫는 느낌도 좋아요. 문을 닫았을 때 정숙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강을 건너기도 하는 자동차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을 많이 들여놓은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보다 실내 디자인의 변화가 조금 더 큽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해 놓고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대시보드 위쪽 상단은 우레탄 재질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이쪽 부분들이 독특합니다. 지금 인조 가죽인데 표면 처리를 잘 해놨어요. 눈으로 봤을 때도 깔끔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만졌을 때도 촉감이 좋습니다. 도어 트림 아래쪽 부분에는 인조 가죽이 쓰였고요. 제각기 다른 소재들이 섞여 있는데 큰 이질감이 들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도 듭니다. 스티어링 휠 그리고 기어 레버에는 진짜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시트의 느낌도 좋고 시트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몸을 확실히 좀 편안하게 받쳐주는 역할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버튼 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버튼은 지금 몇 개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터치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온을 켜면 그제서야 불빛이 나오면서 이런 메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알고 보면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전부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했고 이제는 엔트리 모델까지도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뉴들을 손쉽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시인성도 좋은 편이고 활용성에 있어서도 꽤 좋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 시스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동일한 조작부지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도 상당히 머리를 잘 썼죠. 그런 시스템이 이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인데 이 바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는 바람 양을 조절하는 다이얼로 바뀌게 돼요. 누르게 되면 이 열선을 조절하는 다이얼로 또 바뀌게 됩니다. 통풍은 안 됐네요. 열선만 되고 통풍은 안 되는데 뭔가 그림이 있는데 안 되니까 다소 억울한 느낌도 드네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로 또 변신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주행 모드 다이얼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 센터 콘솔 부분이 깔끔해졌습니다. 아무런 버튼이 있지가 않아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도 전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오토 홀드는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고 있으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P로 놓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터치 디스플레이는 반응이 조금 더 개선됐습니다. 분할 화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보를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하고 있고 유심을 꽂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재원까지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내 차가 길이가 얼마나 기냐, 폭이 몇 미터냐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 달리시는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표시가 돼 있고 진입각, 탈출각, 램프각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필수 장비라고 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도 큼지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센터 콘솔에 있는 수납 공간도 큰 편입니다. 컵홀더를 아예 빼버릴 수도 있어요. 컵홀더를 빼버리게 되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USB 포트도 있고 심카드를 꽂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아울렛 단자도 있고요. 처음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출시됐을 때
인기 1급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매끈한 디자인, 가격, 넓은 실내 공간이었어요. 이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기에 가깝습니다. 전륜구동 기반의 컴팩트 SUV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뽑을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정도 공간은 이 급에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그냥 디스커버리 모델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이 정도 차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편의를 위해서 시트 등받이까지도 뒤로 젖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대형 글라스 루프에 물방울이 맺히는 모습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제가 이렇게 차박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환경이라면 차에서 그냥 비스듬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의 장비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일단 열선은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 USB 포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납 공간은 충분합니다. 앞뒤 모두 큼지막한 주머니가 있고, 역시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도 넉넉한 편이에요. 이 시트는 4대 2대 4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풀플랫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쉬워요. 지금 가운데 부분에 마감이 없거든요. 이 시트와 트렁크 부분을 이렇게 맞닿게 해주는 마감이 없어서 작은 짐이라면 이 중간 부분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디젤 모델이 먼저 판매가 됐고, 가솔린 모델은 P250 SE, 지금 이 한 트림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249마력, 최대 토크는 37.2kgm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ZF의 9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제원상 성능은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 터보차저의 도움으로 리터당 120마력 넘게 출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젤 엔진에 비해서 훨씬 조용하고 불필요한 진동도 전달해주지 않으면서 낮은 속도에서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은 조금 폭발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확실히 막강한 토크를 바탕으로 차를 힘으로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가솔린 모델은 그런 폭발적인 모습보다는 좀 부드러움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변속기를 전부 ZF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륜구동, 후륜구동 상관없이 전부 9단 변속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ZF 변속기를 쓰면서 이 기어 레버의 모양도 바뀌었죠. 마치 BMW를 연상시키게 하는 기어 레버예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에 처음 적용이 됐고, 그 뒤로 거의 전 모델에 이런 기어 레버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이 솟아오르는 다이얼 방식을 오랫동안 썼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스틱형 레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식이에요. ZF는 변속기 제조사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든다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에게 많은 변속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ZF가 변속기를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센스를 줘서 이렇게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경우의 성능 차이가, 그리고 느껴지는 그런 감각 차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또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직접 만들었고, BMW나 랜드로버, 제규어 같은 경우는 받아서 썼습니다. 근데 받아서 쓴 쪽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요. 최근에는 아예 라이센스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전부 다 이제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기반이에요. 이쪽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부하가 적게 걸리는 상황에서는 앞바퀴로만 달립니다.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쪽에는 힘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에요. 4륜구동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셈이죠. 부품 크기도 굉장히 간소화됐고, 언제나 4륜구동 시스템을 굴리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가속 페달을 세게 밟게 되면 이제는 뒷바퀴에도 힘을 보내주고 있죠. 대체로 랜드로버 모델들은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차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같은 차들도 지상고도 높고 전고도 높아요. 오프로드의 피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껑충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신기한 부분은
온로드에 좀 분리할 수 있는 피지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승차감이나 도로 위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후륜에는 멀티링크 기반의 인테그럴 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 제규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구조고, 제규어 세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프론트에 WC 본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맥퍼슨과 멀티링크 방식은 제규어 랜드로버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해온 방식입니다.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양쪽 차선을 확인하는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긴 해요. 돌려주긴 하는데 이거는 차선을 이탈했을 때 그걸 보조해주는 정도지 차선을 물고 계속 달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한 단계 더 높은 운전자 보유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돌풍이 부는 날인데 바람 소리가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신기하게요. 지금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꽤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젖은 노면 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체 소음이 크게 들리지도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소음 수준은 상당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그리고 오토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 가지의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별도의 스포츠 모드는 없고요.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S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아무래도 온로드에서의 고성능을 추구하는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다목적성에 맞게 제작이 된 모델인 만큼 주행 모드 설정도 그거에 따라서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디젤과 가솔린 모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새로운 플랫폼은 이제 PTA로 불리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동화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디젤 모델은 가솔린 모델과 단순히 엔진만 다른 게 아니라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체 옆에 붙는 라벨에도 하이브리드라고 붙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특히 자동차 안에서는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열 에너지부터 운동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제대로 소비가 안 되고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회전하는 바퀴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들은 그 버려지는 에너지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는 알터네이터와 붙어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엔진 구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굉장히 미세하긴 하지만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브랜드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 있는 전기 모터를 돌리는 시스템도 있고, 좌우 롤을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를 작동시켜주는 브랜드도 있어요. 랜드로버는 일단은 좀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고요. 구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차이도 있고요. 디젤 엔진 특유의 파워풀한 느낌도 분명히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토크가 43.9kgm에 달하는데, 보통 2.0 디젤 엔진이 40kgm 내외거든요. 지금 44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토크가 44kgm나 되고,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시점도 굉장히 이른 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행 모드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토크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쓸 수 없다는 부분. 힘은 출중한데 호쾌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기어 변속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닙니다. 확실히 ZF도 전륜구동 변속기와 후륜구동 변속기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회전 상태 혹은 낮은 속도에서도 소음이 잘 억제가 됐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편이에요. 가솔린 모델도 그랬지만 소음 측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시속 80km 정도에서는 1250rp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D모드로 달리고 있을 때는 현재 어떤 기어가 체결이 됐는지 표시되진 않아요. S모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그때 어떤 기어가 체결됐는지 표시가 됩니다.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 상쾌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 정속으로 달리는 상황, 꾸준하게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는 디젤 엔진의 회전 질감도 매끄러운 편이고,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시속 100km를 넘어서게 되면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속도 상승이 조금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 우리나라에서 여유롭게 달리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 반응도 살아 있어요. 정차한 후 출발할 때 그때만 디젤 특유의 그런 거친 음색이 들리고, 그 후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스타트 앤 스톱이 작동을 안 해도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젤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 정도의 정숙성과 회전 질감을 가진 디젤 엔진이라면 충분히 선택할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쾌하고 상쾌해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 조금 더 즐겁기도 합니다. 디젤 모델이 진동과 소음이 잘 잡혀 있긴 하지만 가솔린 모델을 따라올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연비는 차이가 꽤 있는 편이지만 그거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호쾌한 느낌이 드는 가솔린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라면 오프로드를 가야겠죠. 자, 주행 모드가 오프로드 관련된 부분들이 풀, 자갈, 눈길, 진흙, 모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등급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나눠져 있는 편이에요. 랜드로버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설정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동급에서 오프로드 성능은 가장 뛰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길이 상당히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타이어도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주행 모드는 진흙으로 해놓고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부분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진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경사로 밀림 방지도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내리막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제어 시스템은 속도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른 브랜드는 브레이크만 걸어버리는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속도를 지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지상고도 꽤 높은 편이고 진입각, 이탈각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에요. 랜드로버 4륜 구동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토크 제어를 상당히 잘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에 슬립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굉장히 쉽게 올라가네. 이 오르막에서 여러 차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특히 나뭇잎이 많고 비가 온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들이 언덕을 못 올라갔었는데 슬립 한 번 나지 않고 지금 올라갔네요. 지금도 살짝 슬립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재빠르게 이 좌우 동력을 바꿔줍니다. 경사로 이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은 이 스티어링 휠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조절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런 내리막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하면 속도를 조금 높이면 돼요. 휠 스피드 센서, 자이로 센서가 연동이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내리막을 내려올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의미 있는 기술은 아니고 이렇게 미끄러운 오프로드나 진흙, 그리고 눈이 많이 쌓였을 때 그때 브레이크 페달을 직접 밟는 것보다 이 어시스트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자, 지금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내리막이면서도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패인 곳도 있어서 지금 바퀴가 쑥 들어갔다가 지금 나뭇잎, 토사들이 다 진흙으로 변한 상태예요. 자, 올라가 봅시다. 각도가 상당한데 이제 각도가 이 정도 되니까 살짝 슬립이 났네요. 근데 등판 각도가 15도가 넘어요. 지금 18도. 이거 엄청 쉽게 올라가네. 결코 쉽지 않은 오프로드거든요. 동네 야산이긴 한데
저희가 리뷰하러 왔다가 오프로드를 못 올라간 차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이 차는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네요. 네, 최근에는 SUV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세그먼트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에 변형을 줘서 파생 모델을 만들고 있기도 해요. 브랜드의 정체성이나 색깔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차들을 많이 봤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SUV의 명가라고 하는 랜드로버는 라인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벨라도 생겼고 이보크도 생기긴 했지만 무엇보다 랜드로버는 자신들의 브랜드 색깔을 확실하게 반영을 시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오프로드 성능이 출중했고요. 무엇보다 실내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경쟁 모델에 비해서 압도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5년 전에 국내에 출시됐을 때는 낮은 가격, 가성비를 앞세워서 좀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높아졌어요. 하지만 갖고 있는 패키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된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큰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SUV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신차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